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장동혁 후보와는 주로 이제 정치 현안 일부 문제와 국민의힘 내부 문제였는데, 자, 주요 국제적, 국내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계속 닥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쌀 소고기 문제 포함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입장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정부 협상단의 입장과는 달리 지금 미국에서의 쌀 개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롤라인 네빗 대변인이 말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And 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including 15%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Korea will purchase $100 billion in American energy by 2028. And the centerpiece of this deal is that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350 billion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o revitalize American industry. 90% of those profits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help pay down our debt and for other matters at the president's choosing. So it was a very successful meeting yesterday. 예, 미국산 쌀의 역사적인 한국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해서 쌀이 개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레빗 대변인이 밝혔는데, 이 문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정책실장 김용범 씨가 지금 계속 주말에도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한미 관세 협상이 메모랜덤, 메모 형식, 비망록 하나 없어요. 예. 그냥 오랄로 한 거다. 구두로 하다 보니까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큐멘트가 없다 보니까 아전인수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봐야 돼요. 미국이 하는 말도 맞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설명하는 것도 맞는 데가 있다. 그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합의된 문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뭐 영어를 아는 분이나 모르는 분이나 저 레빗의 말 중에 라이스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쌀. 예. 그 다음에 중요한 말 pay our debt, pay down our debt. 우리 빚을 갚는데 90%의 수익을 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다. 그리고 이 돈을 미국 부채를 위해, 상환을 위해서 쓰고 또 어디서 쓰냐? To the matters of choosing of President Trump라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하는 사안에 쓴다.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용범 실장의 말을 해석하는 그 여권 쪽의 그 소위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은 그게 뭐 우리 이 쪽에서 설명하는 것도 맞다 그래요. 왜냐하면 쌀과 이 소고기 얘기는 최종 의제에 없었다. 그러니까 추가 개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그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두 가지를 계속 방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 두 사람은 왜 중요하냐? 그 트럼프를 직접 만나고 협상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김용범 실장 협상을 안 한 사람이에요. 보고만 받고 해석하는 사람이다. 그 중요한 차이를 해석해야 되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뭐라 그랬습니까? 1일 날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결과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최악을 막은 것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더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한구 씨, 그러니까 좀 하나 더, 여한구 본부장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언제든지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게 핵심이네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재정비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자, 협상을 직접 들어갔던 사람이 한 말을 우리는 좀 더
진실에 가깝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지금 포장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 됐다. 이게 우리가 뭐 내준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방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서화되는 걸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이제 시작이다. 이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쌀과 소고기가 수입 막았다고 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이널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사실은 그 시작을 트럼프 대통령과 레빗 대변인이 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야기를 좀 잠깐 그가 어떤 인터뷰한 내용의 이미지로 좀 볼 텐데요.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누군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6년도에 한미 FTA 협상 당시 한국 측 수석 대표를 맡았던 분이죠. 당시에 이 한미 FTA 정말 이빨이 몇 개가 빠질 정도로 고생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당시에 이제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로 불릴 만큼 통상협상에서 막강한 화력을 보여준 인물이죠. 이분이 이제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농축산물을 내주는 대신 자동차 산업에서 이익을 얻는, 즉 살을 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취지를 묻자 이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의 협상 전략에 휘말렸다, 말려들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는데 지금 메시지 떠 있죠? 그거 띄워주시죠 한번. 자, 그 내용이 좀 있는데 한번 저 내용을 참고해서 김종훈 본부장의 답변 어떻게 말려들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종훈 이 전 통상교섭본부장 그때는 장관급이었어요. 예. 지금은 차관급이지만 여한구 씨하고 이제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때에 이루어낸 성과가 뭡니까? 바로 0% 무관세를 얻어냈던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협상은 대학 학점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 뭐 C급이에요. 실제 중앙일보가 국내 학자 5명에게 지금까지 협상이 타결된 나라 학점을 좀 매겨달라 그랬을 때 예. 일본이 B제로 나왔습니다. 유럽도 B.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저는 잘 주면 B-. 그러니까 이 수미양가로 따지면 잘 주면 B예요, B. 그러니까 C 플러스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미국에 비해서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는 협상이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때는 0%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전부 다 지금 뭐 15%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동차는 일본과 유럽이 2.5% 내던 거 우리는 0%에서 똑같이 15%가 됐어요. 그다음에 9개 전략산업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전부 0이었을 때 일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38%가 가고 있는 뭐 식품 그러니까 섬유의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식자재는 3.98% 줄줄이 냈던 관세에서 약간 올라간 거예요. 자, 이런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래주머니를 찼어요. 예. 근데 우리는 모래주머니를 안 차고 지금까지 뛰었어요. 예. 그런데 일본은 유럽은 모래주머니를 한 10%짜리 이상부터 2kg, 3kg짜리 줄줄이 달았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일본, 유럽, 한국 보고 똑같이 15kg짜리 모래주머니를 차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힘듭니까? 원래 차고 뛰던 사람에게서 무게를 다소간에 높인 것하고 하나도 안 차고 뛰던 사람에게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라는 거, 그 비율을 이번 그 첫 번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얻어냈다? 뭘 얻어냈다는 겁니까? 모래주머니를 안 차던 걸 15% 얻은 걸 가지고 그렇게 희희낙낙할 일인가요? 그걸 자꾸 15%라는 그 표면상 드러난 숫자만 선전해서는 안 된다. 간단히 말하면 모래주머니를 안 차던 걸 지금 우리는 차는 거예요. 그 굉장히 지금 힘든 레이스를 시작하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보니까 2.5%의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관세 2.5% 차이의 가성비가 없어진 거 이거 그냥
우리가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2.5% 차이는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그나마 일본차, 독일차보다 싼 맛에 팔아온 그 가장 중요한 가성비가 없어진 거다. 근데 이거를 열심히 노력하고 뭐 좀 디자인 좀 고치고 마케팅 좀 잘한다고 극복이 된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뢰밭이 이번에 줄줄이 널려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잘 됐다? 우리가 15% 얻어냈으니까 성공적이다? 아니 중앙일보 같은 매체가 성적을 매겼을 때 한국은 또 뺐더라고요. 그 기사의 핵심이 한국은 몇 점 주느냐 안 물어본 거예요. 일본하고 유럽이 B 정도 나왔는데 한국이 A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영국이 A 받았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A 주면은 너무 창피한 거고 그렇다고 고지고대로 제목에다가 뭐 한국은 C학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뺀 것이다. 근데 유추해 보면 한국은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씨 좋은 교수님 만나면 B-고 그냥 일반적인 교수님 만나면 C학점입니다. 네. C학점 받았다.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사례를 주셨는데 구윤철 부총리,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 쌀 개방과 농산물 수입 개방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과 레빗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로 이해한다 이런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발언의 의미를 평가 절하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 가서 뭐 그 청해대라고 그럽니까? 거제 저도 안에 있잖아요. 네. 돼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저도라 그래요. 뭐 저도의 추억으로 유명한 섬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9홀짜리 골프장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6월 6일 날 20분 통화할 때 골프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서로 실력도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골프 연습도 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정상회담 때 스킨십 하러 가는 거지. 중요한 것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이 머리가 엄청 지끈지끈 아픈 정상회담이에요. 그 날짜도 보니까 지금 뭐 2주 안에 한다 그랬다가 오늘 조현 씨가 그 외교부 장관이 미국 가서 한 얘기 보니까 8월 마지막 주로 밀렸더라고요. 25일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거 날짜도 지금 못 잡는 거야. 예.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정치 지도자의 발언, 정치적 수사 이거 트럼프 측이 다 들었을 텐데 그렇겠죠. 이거 뭐라 그러겠어요. 본인이 그 트루스 소셜 X에다가 완전한 시장 개방을 3가지에서 이뤘다. 자동차, 트럭, 농산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산물을 완전히 개방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정치적 수사, 정치 지도자가 하는 말, 그냥 해본 소리 이렇게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농산물이잖아요. 그러면 쌀은 농산물이 아닙니까? 쌀은 그러면 그 가구, 그러니까 침대는 가구가 아니에요? 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농산물이 쌀이 아니고 소고기가 아니다. 그 이런 화법. 그다음에 캐롤라인 레빗이 라이스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네. 그 영어 못 알아듣는 분들도 라이스란 말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인 수사, 심지어 트럼프의 말을 정치적인 지도자의 정치 지도자의 그냥 해보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정책실장의 구윤철 부총리의 송미령 장관까지 줄줄이 같은 식으로 얘기한다. 아니 위에서 지침이 내렸는데 그 밑에서 다른 말 했다가 무슨 일이 날라고요. 그냥 이렇게 일단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분인데 예. 자 이게 다 언제 청구서가 밀려들 거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따질 거예요. 그때는 서류를 꾸며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 총리가 협상 전에 직접 협상 얘기를 만나서 하거나 통화로 안 한 예가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이.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랄로 그러니까 구두적으로 이렇게 메모랜덤 형식으로 말만 하고 끝났는데 그럼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례가 없는 거예요. 아니 협상이 타결됐는데 왜 대통령을 불러요? 워싱턴으로? 할 얘기가 지금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아마 저도에서 지금 아마 준비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골프 연습도 하고 한다는데 지금 정말 풀어야 될 숙제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근데 이게 더 위험한 건 뭐냐? 구윤철이나 김정관은 그나마 그 재계의 그 기업인도 해봤고 김정관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관료 생활 오래 했잖아요. 예. 경제 지식이 많아요. 경제 상식, 전문 지식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마주 앉으면 이게 1대1 단독 대결을 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정말 말려들 가능성이 저는 99%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누가 옆에 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트럼프가 오히려 오벌 오피스 그 유명한 그 이제 백악관 룸에서 기자들 다 앉혀놓고 젤렌스키도 그랬잖아요. 그랬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 대통령 이재명을 앉혀놓고 압박 면접을 들어간다, 압박 회담을 들어간다. 저는 거기서 실족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뭐 영어 뭐 잘 못 알아듣고 또 그 쉽게 말하자면 물론 통역이 있지만 네. 막 몰아칠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그때 왜 손정희 회장 즉석에서 더블 올리는 거 보셨죠? 응? 그런 식으로 투자액도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총액은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 뒤에 결정될 거라 그랬어요. 3,500억 달러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 토탈 썸은 만나고 나서 결정하겠다. 지금 갔는데 끝난 줄 알고 갔는데 아이 뭐 이번에 내가 보니까 3,500억 그거 가지고 택도 없는데 한 2천억 더 쓰시지? 그랬을 때 노 할 수 있어요? 통역이 그런 얘기를 했다. 거기서 다 보고 있는데 저는 말려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방위비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죠. 시작도 안 했어요. 이 협상은 시작도 안 한 거지 타결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근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정권 측의 협상 전략이나 협상 대응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주미대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교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실제 중요한 순간에 다 귀임시키는 것이 상당히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미대사 부재 문제들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데 일본과 여러 가지 비교되면서 이 상황도 일부 노출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전략 부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얘기를 좀 해보죠. 문재인 정권 때 얘기를.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그때 그 직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주미대사를 부임 때까지 놔뒀잖아요. 그때인들 뭐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주미대사를 하루라도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요하니까 미국 대사는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를 일단 봐라. 그리고 후임자를 정하고 난 뒤에 교체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조현동 대사를 대선 끝나고 바로 통보를 했잖아요. 4강 대사, 특히 주미 대사 보고 2주 안에 귀임해라. 아니 2주라는 게 짐 쌀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상 못했을까요? 주미 대사가 거기 있으면서 어쨌든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정보도 수집하고 뭐 만나고 일본의 그 주미대사와는 너무 다른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본 대사는 그냥 밤마다 열리는 수많은 워싱턴의 대사들은요 밤마다 낮마다 오찬 만찬이 있는데 밥 먹자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끊임없이 정보 교류하고 만남 자체가 로비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라의 이익을 지킬 때까지 지키고 밀접한 연관을 하고 아니 외교와 국익에 무슨 정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 무조건 들어와.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은 카타르 대사 하던 사람이 가가지고 정무 공사잖아요. 그 사람이 네네. 그 대리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외교와 이런 중요한 국면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에 정부 그 왕조에서 있었던 사람이 국경을 변방을 지켜야 되는데 야 오랑캐한테 뚫려도 되니까 일단 들어와. 너는 바로 여기서 어디 그 우리가 징벌하게 너 감옥 가야 돼 이러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하고 호주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호주도 그러니까 이거 외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 14개 나라에 아무 지금 이번에 관세 협상과 관련도 없는 나라의 특사단. 근데 정작 중요한 대미 특사는 지금 가지도 못했잖아요. 네네. 자 이렇게 외교를 하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지금 이런 말도 나와요. 왜 그러면 주미 대사를 자기네 편 빨리 임명해서 보내면 되지. 아그레망이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큰 망신이 됩니까? 그러네요. 지금 돌아가는 게 그 만약에 미국 조야에 특히 그 마가 그 강경파들이 그 한국 상황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라인이 안 맞는 사람을 아그레망을 보냈던데 사전 이 그 합의를 해달라고 보냈던데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리젝트 당하면 이거 한국 역사에 길이 남는 망신이고 한미 정상회담부터 해야 되는 이재명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외교 참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내고 싶은 우리 편은 분명히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볼 때는 적어도 이제 젊었을 때 운동권 출신이거나 뭐 김민석 류 뭐 우상호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하나하나 따지는 미국에서 보면은 그 내정자가 이 사람 우리하고 안 맞아요. 아그레망 못 줘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우려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금 못 보내는 거야. 그러면 미국 대사 없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카타르 대사 지내던 사람이 정무공사 대리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른 나라 대사들하고 같이 그 주재국 정부가 대우를 안 해줍니다. 만나는 사람의 격이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외교부 장관이 지금 조현 씨가 가서 여기저기 만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먹힐지. 이게 너무 미국 외교를 우습게 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내 편을 쓰는 외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정말 전문가를 보내야지. 여기에다가 우리 편이냐 아니냐 아그레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져가면서 지금 공석으로 놔둔다는 거는 저는 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할 사람이 지금 미국에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러고 덜렁 가면 뭐합니까? 가가지고 정말 노련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젤렌스키 대할 때 보셨죠? 그 옆에 벤스 앉혀놓고 예. 자기 편 쫙 깔아놓고 폭스뉴스 기자나 우호적인 언론들 갖다 놓고 거기서 라이브로 중계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나하나 흔들어대면 거기서요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업어치기 당하는 건 순식간이라고 봐요 저는. 네. 예. 자, 그런데 국내 어떤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이 관세협상 여파에다가 세제 개편 문제까지 터졌는데 일단 관세협상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주식 폭락에 영향을 미쳤네요. 그러면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이 관세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은 쪽으로 전반적으로 평가가 많이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검은 프라이데이, 예. 블랙 프라이데이 됐고 일단 뭐 맛보기로 한번 떨어뜨린 것 같아요. 왜 맛보기라는 표현을 쓰냐면 예. 외국인이 계속 그 사자만 하다가 6,500억 원 이상을 일제히 던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번 던져본 거예요. 경고를 주기 위해서. 자, 진성준이라는 사람이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경제적으로는 뭐 전혀 문외한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랫동안 국방위에 주로 많이 있었어요. 뭐 국방위원회에 있고 어쩌고 그런 것도 보좌관으로 중요하지만 있었죠. 저는 세상에
그 대한민국의 야당에서 정책통이란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내 손으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 뭐 여러 군데서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본인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식을 한 번도 자기 손으로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 지금은 집권당에 이제 내려놨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가 그 다른 사람을 정책위 의장을 임명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식 문외한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엄청난 그 증시 관련 법안, 그 50억 대주주를 10억으로 낮추는 거를 김병기 원내대표,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원내대표조차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걸 이제 다시 또 환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신성준 씨가 또 자기 SNS에다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 그 무슨 배짱입니까?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저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기 돈을 돈 1,000만 원이라도 넣고 주식을 해보면 이런 소리 못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이게 주식이 빠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대주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50억 원 기준에서 10억 원으로 내려가면은요, 그냥 그 세금을 맞을 때 전에 주식을 시장에 대거 내다 팝니다. 물량이 그러니까 올라갈 만하면 그 대주주 10억 원 넘는 사람들은 그냥 왕개미 중에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대거 던지면 오를 만하면 떨어지고 오를 만하면 떨어져 가지고 코스피 3,000도 못 지켜요.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네.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했으니 그런 정말 주식 반증시적인 법을 만들겠다고 그걸 또 고치자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진성준 씨 같은 사람이 빨리 물러나기는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한영의 새 정책위 의장이 지금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좀 기대를 해봐요. 좀 이 올해 그 정책을 다루고 그러니까 좀 이거를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장을 거스르고 성공한 정권은 동서고금에 없습니다. 시장을 역행했다가는요, 큰일 나요. 지금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증시를 좀 보니까 약간 관망하는 것 같아요. 아직 계속 물량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보고 이제 끝났구나? 그랬다 큰 코 다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방아쇠를 완전히 당길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이재명 정권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최대 치적이 코스피 3,000 돌파잖아요. 저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 코스피 3,000이 무너지면요, 큰일 납니다. 내세울 게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2030 개미 투자자,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인구가 줄잡아 1,500만 명이에요. 가족까지 합치면 이게 몇 명입니까? 이런 분들의 민심을 외면하는 정책?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은 이미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이거 통과되면, 원안대로 통과되면 철수한다 그랬어요. 암참,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800개가 넘는 미국 기업들이 회원사예요. 여기서도 경고를 했잖아요. 노조법 2.3조, 노란봉투법 저거 만약에 그대로 통과되면 당장은 뭐라고 그랬느냐. 10월 에이펙이 제대로 못 열릴 거라고 일단은 1차 경고를 했어요. 근데 저게 만약에 그냥 통과되면 저는 암참 소속 기업들도 철수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특검해서 전 정부에 대한 척결을 내세우는 그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의 얘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수는 잊어버려도 자기 지갑 찢은 사람은 못 잊어버린다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 증시하고 내가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다 지금 증권 투자 하잖아요. 그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 노란봉투법과 지금 법인세 인상이랄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양도소득세의 50만 원에서 10억 원, 50억 원, 10억 원 인하,
전부 뇌관들이라고요. 이 뇌관들. 이거 몇 개 터지면 감당 못합니다. 예. 이거를 거스르면요 지지율은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다. 예. 좀 이런 걸 좀 알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성준 씨가 이제 물러난 것을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는 좀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군요. 네. 예. 관세 협상의 말미에 세제 개편까지 연관해서 주식시장이 왜 추락하고 붕괴됐는지 그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짧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가 됐죠. 상당히 정치권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기본적인 맥락이 같은 집단이니까 같은 면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에서 파열음이 날 건지 한번 볼 텐데 정청래의 당대표 선출 향후 정치권과 집권 세력 내부에 어떤 미칠 파장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달포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혼자 대표가 된 게 아니다. 저 뒤에는 김어준이 있다. 그리고 김어준이 벌써부터 상황 행세를 하는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61% 조금 넘게 득표를 했는데 그 개딸 당원들의 지지가 결정적이었잖아요. 대의원 15%를 반영하는 대의원 이게 사실 16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48 나왔어요. 그 박찬대가. 그러니까 잘하면 뭐 엇비슷했다는 얘기죠. 53대 48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나머지의 격차가 그렇게 61대 37 정도로 나왔느냐. 그거는 결정적인 게 개딸 당원들이 다 움직였기 때문이고 개딸 당원들의 표심을 누가 다 좌우했느냐? 김어준이 좌우한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흔드는 저 깃발의 뒤에는 김어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씨는 이제 임기가 1년이지만 본인은 1년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때 가서 또 열릴 정식 전당대회를 통해서 2년 더 할 거예요.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정청래 김어준 연합 전선이 이번에 당권을 쥔 것이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그 3년 뒤에 가서 있게 될 총선의 공천권을 지금 당장 정청래는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큰 뭐 변수가 없는 한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좀 더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판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그 과실을 당연히 이제 내세우겠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김어준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이긴 당대표가 그때 가서 치러질 전당대회를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지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거의 3년간 민주당 대표가 될 텐데 갈수록 정청래의 힘은 세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있게 될 민주당의 차기 총선 공천권은 이재명이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정청래와 김어준이 거의 절대적인 힘을 쓸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원래 보통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선출되면 되게 축하를 많이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타날 수도 있고. 주로는 이제 전당대회 끝나는 시점이나 전당대회 전에 대개는 참석을 하죠. 참석을 해서 네. 손 같이 들어주고 그렇죠. 아마 뭐 박찬대가 됐으면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축하 전화를 해서 뭐 그걸 공개를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남는 게 시간이라고 용산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따로 불러서 식사라도 같이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불편한 거죠. 김민석 총리가 또 발표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재명이 전당대회에 참여도 안 했고 참석도 안 했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전당대회는 아주 당대표 전당대회는 뭐 굉장한 큰 이벤트인데 참석을 안 하고 김민석이 오히려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도 오늘은 동고동락하며 사선을 넘은 당원들과 함께일 것이다 하면서 이재명은 불참하고 김민석이 나선
총리가 참석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이례적으로 축하를 안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강요정 통해 가지고 대통령은 원팀을 이루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네네. 자,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원팀이 아니란 뜻 아니에요, 지금. 정청래가 대표가 돼서 이끌고 갈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원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팀을 강조하죠. 아니, 원팀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원팀이 아닐 것 같으니까 원팀이 되라. 원팀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말 좀 잘 들어라는 뜻이에요. 예,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굳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원래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청래야, 청래는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그냥 저도로 쌩하고 갔어요. 저는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밀어줬고 내 마음을 박찬대에게 실어줬는데 보기 좋게 졌잖아요. 그러네요. 말을 붙여볼 수도 없고. 김민석 얘기를 좀 할까요? 그 3번에 걸친 체육관 콘서트, 김어준 콘서트의 네. 첫날 네. 문재인 부부만 갔습니까? 김민석이 갔잖아요. 김민석이 왜 갔겠어요? 잘 보이려고 갔다. 누구에게? 김어준에게. 또 당대표가 더 될 것 같아 보이는 정청래에게 잘 보이려 갔다. 왜 그러면 김민석은 그 자리에 갔을까? 총리 되기도 전에. 사실 김민석의 비원은요. 더 큰 데 있지 않겠어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될 때는 어렵게 되는데 사퇴시키는 건 아주 간단해요. 임명권자가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보장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김민석은 뭘 하고 싶습니까? 자기가 한번 나왔다가 떨어졌던 서울시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재수가 해수부 장관 잠깐 하고 뭐 지금 부산시장 하고 싶어 하고 우상호가 강원도지사 하고 싶어 하는 심정이 뭐겠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대한민국 수도의 임기가 보장된 시장을 김민석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콘서트에 간 겁니다. 잘 보이려고. 그런데 물론 거기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 여권에서 열리는 이런 큰 행사에 제가 대통령님 대신 다녀왔습니다 하면 할 말도 없잖아요. 그런데 잘 보이려고 간 것이다. 그 콘서트에 박찬대는 안 갔었잖아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니까 호남 돌았잖아요. 호남 이번에 그렇게 열심히 호남 다지기 했는데 호남 개딸당원들 표 보면은 박찬대는 공연이 돌았다. 예, 호남 민심도 완전히 정청래였다. 자, 김민석은 지금 눈을 양쪽에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김어준과 정청래에게 더 잘 보여야 되는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은 정청래가 더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딸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됐는데 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표를 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입장이니까 그 선거 개입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김어준이나 정청래는 대놓고 밀어줄 수 있어요. 지금 강선우에 대해서 이미 김어준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사람을 물러나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정청래는 대표 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강선우를 지켜주겠다. 경우에 따라서 아니 대통령은 물러나게 했는데 김현지를 통했든지 뭐 누구를 통했든지 간에 거기에다 대고 대놓고 강선우를 지켜주겠다고 정청래가 얘기한다. 이거 보기에 따라서 항명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미 그 정청래의 자기 정치는 시작이 됐다. 그 정청래의 자기 정치 뒤에는 김어준이 있다. 이게 보이지 않은데요. 실금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여당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다. 예. 이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 장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청래 발언 영상 혹시 있습니까? 예, 그거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청래가 그의 거친 입이 또 터져 나왔죠. 이제
뭐 행동으로 많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밝힌 게 있습니다.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 저렇게 사실은 법을 집행해라. 저런 발언을 지금 여기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 집행 문제에 관련해서 커튼이나 담요라도 돌돌 말아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거 보시면서 사람들이 참 대한민국의 국격을 참 생각했을 겁니다. 예. 저게 이제 외신을 타고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JTBC하고 인터뷰했는데 예. 자 커튼에 말고 담요에 돌돌 만다. 자 이게 뭡니까 저게? 멍석말이 하자는 거잖아요. 이 멍석말이라는 게 뭐냐면 사극에 보면 걸핏하면 추노해가지고 또 말 안 듣는 종놈들 노비들을 멍석에 말아서 몽둥이 찜질을 합니다. 왜 하냐면 예. 그게 뭐 그 유명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도 나옵니다마는 멍석말이를 해서 때리면요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질 않는데요. 속으로 골병이 들어서 아주 사람을 보내기에는 좋은데 인권하고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전 근대적인 형벌 방법이잖아요. 때린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아니 일국의 직전 대통령을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커튼이나 담요에 둘둘 말아서 밖으로 드러내라? 외국에서 저걸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K-팝이니 뭐 BTS니 한류 콘텐츠니 하는 나라에서 세계 7대 교역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입장이 달라서 지금 재판 대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을 속옷 차림인데 그 저항을 하니까 그걸 커튼 아니 커튼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악의적인 재료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거 쌀 거 없으면 주변에 구치소에 있는 커튼 띄어가지고 둘둘 말으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게 그 정적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직전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람을 담요에 만다? 그런 멍석말이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는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변온 동물이냐? 변호인 만나서 나오면 체온이 떨어지고, 특검 만나면 체온이 올라가고. 아니 추미애 의원이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워도 그렇지 전체적인 맥락의 발언은 이랬어요. 예. 사람은 정온 동물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변온 동물이냐? 어떻게 동물을 비유합니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누워서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니 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나오는 것도 본인의 방어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인 입회 하에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왜 이번에 제일 제가 경악한 것은 그 특검이 그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잖아요. 비공개로. 예.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기자지만 아니 대통령이 팬티를 뭐 삼각을 입었네, 뭐 사각을 입었네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언급을 하고 색깔과 무늬를 언급하고 들어 누웠는데 자세가 어때가지고 중요한 부위가 보였느니 안 보였느니 이게 뭡니까 대체? 저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저열한 폄훼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법 절차가 있잖아요. 법 절차대로 해서 재판을 받으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근데 그거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망신, 조롱, 비아냥을 줘서 국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가에 대해서 참담함을 저는 금할 수가 없다. 예. 이것은 좀 서로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2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관세 폭탄 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정청래 조롱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